부유층이 원화 자산을 매각하고 달러나 금으로 이동할 때 그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또 다른 핵심 지표는 바로 에너지와 식량 자급률입니다. 인구 소멸 국가에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가장 먼저 덮쳐오는 재앙은 수입 물가의 폭등입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전기, 가스, 식재료의 가격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게 됩니다. 부유층은 단순히 환율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국내 실질 구매력이 파괴될 때 자신의 삶의 질을 방어할 수 있는 달러 구매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 국가 펀더멘털이 약화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환율 위기는 과거 IMF 당시처럼 금방 회복되는 일시적 충격이 아님을 말이죠. 그것은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고물가 환경,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부유층이 해외 우량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금 실물을 보관하는 이유는 화폐라는 종이 조각이 신뢰를 잃더라도 전 세계 어디서든 가치를 인정받는 범용적 교환 가치를 쥐고 있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서민은 자산의 90% 이상이 원화와 국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산의 국제적 가치가 반토막 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0.7이라는 숫자가 만드는 환율의 폭풍은 우리 주머니 속의 만원권 지폐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부유층은 이미 이 시나리오에 대비해 자산의 경제적 국적을 세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외 부동산이나 글로벌 배당주에 집중하는 것은 국내 경제가 멈춰서더라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달러 현금 흐름을 통해 국내의 고물가 파고를 넘기 위함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개인의 구매력을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 부유층의 투자 지도는 이미 한반도를 벗어나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가올 화폐 재앙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그들만의 치열한 생존 원칙입니다. 부유층이 시장의 변화를 감지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다른 신호는 자본의 탈출 속도입니다. 자본은 물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과 안전한 곳을 향해 흐르기 마련입니다. 인구 구조의 붕괴가 명확해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의 큰 손들 역시 자금을 국외로 유출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 고갈입니다. 부유층은 단순히 환율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자산을 현금화하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거나 거래가 마비되는 상황, 즉 마켓 락업의 시나리오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겪었던 고통은 일시적인 달러 부족이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국내 원화 자산 자체에 대한 수요가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구조적 침체입니다. 부유층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은행에 예치된 예금조차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움직입니다. 국가 부채가 임계치를 넘어서고 통화 가치가 급락할 때 정부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 통제나 인출 제한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던 사례들을 그들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0.7이라는 숫자가 가져올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개인의 자산에 손을 대거나 비상식적인 증세를 단행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자본의 국적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 신탁이나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관리하에 두는 이유는 위기 시에 국가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자신들의 생존 자금을 배치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통화 가치의 하락은 단순한 환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개인 간의 신뢰 계약이 파기되는 과정입니다. 부유층은 그 계약이 파기되기 전에 가장 먼저 배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마친 이들입니다. 우리가 원화 예금의 이자율에 1위 1비할 때는 그들은 이미 자산의 물리적, 법적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이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에서 탈출하여 눈을 돌리는 곳은 역설적으로 생산성이 검증된 글로벌 기술 자본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 내수 기반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지만 국경 없는 디지털 영토를 점령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인구 구조의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부유층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국내 소비 시장이 위축될수록 전 세계인의 시간을 점유하고 달러로 결제되는 강력한 플랫폼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식 투자를 넘어 자신의 자산을 인구 절벽의 영향권 밖으로 탈출시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하거나 필수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장악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것이 통화 가치 하락기에 훨씬 더 강력한 구매력을 보존해준다는 사실을 말이죠. 0.7이라는 숫자가 국내 제조업의 인력난을 심과시키고 비용을 높일 때 부유층은 오히려 그 비용 상승을 기술로 극복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이익을 창출하는 자본에 올라탑니다. 그들이 해외 배당주에 집착하는 이유도 이와 괴를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인구 전야와 저정장의 늪에 빠져 배당 여력이 줄어들 때 글로벌 우량 기업들은 달러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이 달러 배당금은 국내 물가가 폭등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유층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주는 강력한 경제적 방어막이 됩니다. 결국 부유층의 생존 전략은 자산의 입지를 지리적 경계에서 기술적, 경제적 혜자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네 부동산 시세에 1위 1비할 때는 그들은 이미 전 세계의 부가 모여드는 핵심 통로에 말뚝을 받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가장 먼저 증발하는 것은 내수용 자산이며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글로벌 통용 자산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실전 투자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유층이 자산의 국적을 옮기며 가장 경계하는 현상은 바로 연금 시스템의 고갈과 세대 간의 약탈적 주조입니다. 인구 구조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공적연금의 파산을 불러옵니다. 0.7이라는 숫자는 현재의 젊은 세대가 노년층의 부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증합니다. 정부가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은 시간 벌기에 불과하며 종국에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화폐를 증발시키거나 자산가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층은 국가가 약속한 연금이 사실상 폰지 사기와 유사한 구조로 변질되고 있음을 냉정하게 직시합니다. 그들이 국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사적 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원화로 지급되는 불확실한 미래의 연금 대신 지금 당장 달러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인구 고령화 국가의 국채나 연금 시스템에 의구심을 품은 자본들이 탈출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부유층은 대한민국 정부가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상속 및 증여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부의 재분배를 강제할 가능성을 상시 염두에 둡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산을 합법적으로 해외로 이전하거나 자녀들에게 원화가 아닌 외화 자산을 물려주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아끼려는 차원을 넘어 국가라는 울타리가 더 이상 개인의 재산권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못할 때를 대비한 자산의 분산 배치입니다. 0.72의 저주는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맺어온 사회적 계약들이 하나둘씩 파기되는 과정입니다. 부유층은 그 파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만의 경제적 영토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이 상식이 되는 순간 개인의 생존력은 그가 가진 자산의 국적과 유동성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부유층이 시스템의 붕괴를 예견하며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의 해체와 치안 리스크입니다. 인구 소멸과 양극화가 극에 달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공동체의 붕괴와 그로 인한 범죄율의 상승, 그리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입니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의 사례에서 보듯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사회는 더 이상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온전히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0.7이라는 숫자가 고착화되어 지방지자체들이 파산하고 경찰이나 소방 같은 공공서비스의 예산이 삭감되기 시작하면 자산가들은 물리적인 거주지부터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서울의 특정 핵심 입지나 요새화된 고급 커뮤니티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실을 위함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느슨해질 때 최소한의 행정 인프라와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확보하려는 생존 본능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 재앙은 반드시 사회적 혼란을 동반하며 그 혼란의 시기에 가장 먼저 공격받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산가들 사이에서 최근 골든 비자나 해외 거주권을 취득하는 움직임이 느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와 인구 절벽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언제든 가족과 자산을 안전한 제3국으로 옮길 수 있는 탈출로를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국가 리스크를 분산하는 주거의 포트폴리오화입니다. 0.72의 저주가 불러올 종말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밤거리의 안전, 신속한 의료 서비스, 깨끗한 거리 같은 사회적 인프라가 비용 감당 불가능으로 서서히 마비되는 과정입니다.
부유층은 그 마비가 시작되기 전 이미 자신들만의 독립된 생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을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 부유층의 나침판은 이미 한반도 너머의 안전지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유층이 다가올 위기 앞에서 가장 냉정하게 판단하는 도구는 바로 금리라는 이름의 시간 가치입니다. 인구 감소가 고착화된 사회에서 저정장은 숙명이지만 역설적으로 금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튈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남발하면 시장은 그 위험 프리미엄을 금리에 즉각 반영합니다. 부유층은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려 해도 시장의 실질 금리가 치솟는 금리 발작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들이 가급적 레버리지를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이유는 금리가 폭등하는 순간 모든 부채 자산이 거대한 덫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0.7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